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30층 아파트의 통유리창을 기분 나쁘게 두드리고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고 생각했던 이 화려한 성에서 정작 내 이름으로 온전하게 남은 것은 캐리어 2개 분량의 옷가지와 구두들 뿐이었다. 서재에 꽂혀있던 전공 서적들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버려두었다. 이제 그 책들은 내게 아무런 미래도 약속해주지 못할 종이 뭉치에 불과했으니까. 옷장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코트들을 꺼내며 나는 그것들이 내게 채워졌던 화려한 수갑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마치 이별을 재촉하는 채찍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마지막으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저 불빛들이 모두 나를 축복하는 줄 알았다. 승우의 품에 안겨 저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가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환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월세 계약서와 함께 타버린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온 띠리릭 하는 도어락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마침표였다. 이제 이 문은 다시는 나를 위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가짜 행복을 반납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내 심장도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었다. 강남역 이면 도로 수많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밤낮 없이 뒤엉키는 그 복잡한 골목 안쪽에 나의 새로운 거처가 있었다. 승우가 비서를 통해 구해주었다는 8평 남짓한 원룸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차가웠고 좁았다. 아파트의 드레스룸 하나보다 작은 이 사각형의 공간이 이제 내가 숨쉬고 먹고 잠들어야 할 세계의 전부였다. 현관의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과 캐리어를 던져두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빌트인 가구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무미건조한 화이트 톤의 가구들이 마치 나를 취조하는 형사처럼 느껴졌다. 자, 이제 너의 진짜 수준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때?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 건물 벽면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왔고 하루 종일 웅웅거리는 실외기 소음이 고막을 긁어댔다. 아파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생한 생활의 소음이었다. 그곳의 정적은 자본이 만들어준 평화였지만 이곳의 소음은 내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할 전쟁터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좁은 방 한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산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나는 승우가 예약해준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뱃속에는 미세하게나마 생명의 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살고 싶다는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대기실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는 예비 부부들이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수술대에 올랐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지막 인간다운 조각을 도려내고 있다는 것을. 마취 기운이 퍼지며 의식이 흐릿해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승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정하게 웃으며 내 턱을 괴고 공부만 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달콤한 가스라이팅이 나를 이 차가운 수술대까지 끌고 온 동력이었음을 나는 잠들기 직전에 찰나에 깨달았다.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원룸은 지독하게 고요했다. 배 속은 텅 비어버렸고 그 허공은 채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빠르게 차올랐다. 나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다. 배를 쥐어짜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승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비참한 본능이었다. 서윤아,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난도질했다. 그때였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의 진동도 없던 핸드폰이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승우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잘 지내니? 또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에게 조금은 의미 있는 존재였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은 나의 그 가냘픈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비서통에서 잘 정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고생했다. 보내준 돈으로 충분히 쉬면서 잘 지내라. 그동안 즐거웠어. 문장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잘 정리됐다는 말. 그는 수술대에 오른 나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남을 뻔한 오점이 얼마나 깔끔하게 소거되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계약 종료 통보보다 더 건조하고 무심한 말. 동시에 도착한 은행 입금 알림은 더욱 잔인했다. 정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거액의 숫자들. 그 숫자는 내 아이의 목숨값이었고 내 청춘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산서였으며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이었다. 그는 돈으로 나의 슬픔을 샀고 나의 비명을 샀으며 나의 존재 자체를 정산해버렸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허무가 나를 덮쳤다. 밤은 깊었고 원룸의 창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져 들어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점 없는 눈동자의 여자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뺨과 핏기 없는 입술. 나는 승우가 사주었던 최고급 화장품들을 꺼냈다. 그가 내 피부를 어루만지며 좋아했던 그 향기와 질감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펴 발랐다. 깊게 파인 눈가에 다크서클을 지지기듯 지우고 창백한 뺨에 인공적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럼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덧칠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서서히 변해갔다. 승우의 사랑을 갈구하던 순진한 여대생 서유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돈을 위해 웃음을 팔고 차가운 정산의 논리를 몸으로 익힌 지하뿐이었다. 이서윤, 정신 차려. 넌 이제 다시 지하야. 나는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으며 홀복을 꺼내 입었다. 노출이 심한 검은색 원피스는 이제 내게 가장 익숙한 전투복이었다. 나는 승우가 정산해준 그 비싼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나는 그 빛을 뒤로하고 다시 그 비릿한 담배 연기와 가짜 웃음이 가득한 밤의 전쟁터로 향했다. 30층 아파트에서의 꿈은 끝났다. 이제는 생존이라는 이름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